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원종우 대표, 박상준 SF평론가 만나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원전 얘기 좀 해봐야 될 게 원자력 발전소 얘기. 그래서 이게 과학의 영역과 시사의 영역이 이제 걸쳐져 있는데 두 가지를 넘나들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낭보가 들려왔어요. 낭보가 25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이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막강한 경쟁자인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를 제쳤다. 그래서 이제 뭐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대부분 이거를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자, K원전 뭐 이게 경쟁력이 입증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원종우 대표님? 일단 뭐 경쟁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른데 예. 우리는 일단 납기와 예산에 항상 강하지 않습니까? 아, 빨리빨리. 예. 납기만 뭐 방산도 그렇고 예. 납기 맞춰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좀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경쟁력이라 할 수 있고요.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너무 느리게 만들고 지금 뭐 프랑스에서 영국에 건설하고 있는 것도 원래 2025년에 완공돼야 되는데 지금 2029년으로 늦어지고 있고 공사비도 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속출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모습들을 잘 안 보여주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또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이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한 20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9.6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들 평균 세계 평균의 절반 만에 지으니까 이거는 갈아 넣는 건가? 약간 뭐 아무리 빨리빨리라도 이게 가능한 건가? 사실은 안전 문제는 없네. 물론 없겠죠. 잘 짓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사실은 한국이 빨리 짓더라라는 건데 자, 문제는 자, 이게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의 이제 원전 기술회사 여기에서 또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게 15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도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원전 바카라 원전 수주할 때도 그때도 그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원전 기술은 우리가 기술이 없는 건가요, 이게? 이게 애매한 게요. 이 웨스팅하우스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압 경수로의 원천 기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원천 기술 그 옛날의 원천 기술이 지금까지 유효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사실은 우리 경수로인 그 APR 1400이라는 것에 2022년에 그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고 이건 지적재산권 침해다. 근데 패소를 했습니다 이미. 누가 패소를 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항소를 한 상태고 그 과정에서 한수원이 이제 외국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팔고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이번에 또 보여준 거고 결국은 어떤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전 기술이라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도 원천 기술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되느냐는 그런 논쟁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현지 체코 언론 경제저널이라는 그 체코 언론은 5월 16일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한수원이 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난 거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저가 수주 원가도 이게 못 맞추는 너무 싸게 한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떼주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수준이 이제 적정한지는 저는 뭐 그런 거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전 세계에서 원자력 그 건설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사실 얼마 안 돼요. 몇 개 안 되죠.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 이렇게 5나라라 그래요. 근데 또 안보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 원전을 이제 수주해가지고 건설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 서방 세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 미국, 프랑스의 경쟁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들의 이제 최초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 저작권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방금 원종우 대표 말씀하신 대로 웨스팅하우스가 항소를 해가지고 현재 그 완전히 그 법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판결이 안 난 상태다 보니까
그 재작년에 폴란드에서도 원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입찰을 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체코가 우리나라를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지적재산권 소송에 있어서도 한국 측에 유리한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전제를 하거나 고려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뭐 되어 가면,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히 독립된 기술인 걸로 처음에 시작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 그러면 혹시 또 이게 여기에 또 무슨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뭐 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자 이제 뭐 이번에 약간의 논란도 뭐 논란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거는 언론 보도도 나온 건데 경향과 한겨레로 추정이 되는데 뭐 이번에 언론사들 중에서 일면에다가 이거 보도 안 한 언론사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도훈 홍보수석이 약간 비아냥대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권 차원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뒤집고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해외에서의 성과가 있으니 그래서 뭐 너무 싸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뭐 싸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뭐 의문도 제기가 되기도 했고 막 이제 엄청나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게 탈원전으로 갔다가 막 다시 친원전으로 갔다가 이게 막 정권 바뀔 때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른 나라도 그런지 이게 뭐 맞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권이 이제 특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은 다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극과 극의 느낌을 좀 주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논란이 뭐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원전을 지금 뭐 문 정권이 탈원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당장 원전을 다 닫고 뭐 뒤엎전 얘기가 아니고 사실 6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탈원전이라는 그때 거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수명이 다하면은 무리하게 추가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다 닫아버리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2024년, 25년에 신고리 5, 6호가 완공이 되는데 수명이 끝나는 게 2084년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새로 안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하고 만들고 있는 거 다 완공한 다음에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동안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다른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자는 얘기였는데 저는 그 방향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과는 달리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긴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상황은 또 그냥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 국가기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일관성이 좀 많이 결여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원전에 이제 세계가 탈원전이냐 아니냐를 놓고 조금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예전에 탈원전을 하거나 조금 원전을 만드는 거를 좀 주저했던 유럽 국가들이 다시 원전을 뭐 짓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원이 뭐가 제일 중요한가 또는 뭐가 제일 비중이 큰가를 놓고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과연 실제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뭐 원전 얘기만 하여튼 계속 하잖아요. 언론에서 뭐 발전소 관련해서는 늘 원전 얘기만 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그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언론들이 좀 이렇게 이 문제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루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은 적이 없어요. 한 25% 안팎 그렇죠. 뭐 요 정도로 계속 언제나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석탄을 비롯한 이제 화력 발전이고. 근데
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이거보다 좀 더 늘리느냐 아니면 더 줄여 나가느냐. 근데 길게 보면은 이제 기후 온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되니까 길게 보면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석탄 발전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유럽에서 지난 세월 동안은 이제 좀 독일을 필두로 해서 탈원전 움직임도 좀 있었죠. 예. 근데 이게 참 전 세계적인 그 자원과 에너지 생산의 여러 가지 지형도와 각국 간의 그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최근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가 그 화석 에너지 연료가 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의 주요 또 수출국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그 파이프로 직접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을 그렇죠. 해왔죠. 예. 예. 근데 그게 전쟁 때문에 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역시 그러면 그 어떤 최소한의 효율이 높은 그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자국의 어떤 그 에너지 독립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렇군요.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다 아니다 이거를 놓고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미국 쪽의 환경진보라는 단체 마이클 그 셸렌버그인가? 셸렌버거 이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한도 보냈는데 원전 늘려야 된다 친환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친환경 아니다. 특히 이제 알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쓰는 이제 민간 기구 단체긴 한데 여기에는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또 반대 증거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원종우 대표님, 네. 친환경입니까 아닙니까 원전은? 굉장히 긴 논쟁이죠 정말로. 아 그래요? 네, 환경론자들 속에서도 예. 사실 관점들이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산화탄소를 배출이 적다는 부분에서는 예. 친환경적인 면이 있고 또 미세먼지나 이런 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항상 사고의 우려가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고가 한 번 나면 좀 글로벌하게 좀 분위기를 그 만들어내죠. 위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주변에는 상당한 위험이 퍼지기도 하고요. 그런 우려를 이제 빼고 청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은 사실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청정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청정, 뭐 그린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녹색 성장 얘기하면서 디젤 차도 그때 녹색자 붙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논란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박상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핵 폐기물. 예. 저는 이게 우리 세대가 우리 후손 세대들한테 두고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짐을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또 감안을 하고 그러면 과연 그래도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의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치명적인 또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저도 이거를 그냥 대놓고 청정 에너지다라고 딱 라벨을 붙이기에는 굉장히 또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뭐 원전 사고 발생 확률이 로또 당첨에 뭐 1000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1000배든 1000배든 이미 한번 또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후쿠시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확률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특히 이제 쓰나미 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하여간 이런 논쟁적인 게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정부 정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가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이라고 불리는데 미니 원전 1기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원전 30기는 그대로 운영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SMR은 특히 이제 원전 짓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 원전이 너무 중후장대하고 이게 하나를 껐다 키는 거에 따라서 막 이제 전력 수급에 영향이 많이 좌우되니까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빌 게이츠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SMR을 만들면은 어디다 만드나요? 강남에 만드나요? 서울 강남에 만드나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가까운 데 만들어야지 전력 효율도 가장 좋은 거니까 사실은 수도권에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거는? 그 동의할 리가 없죠, 사실. 예.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 너무 민감해서 어느 지역에 사는 분들도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이제 수도권은 인구도 과밀하거니와 또 뭐랄까 아무래도 부가 집중된 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지역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충청도쯤에 만들면 될까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충청도 사시는 분들이 아니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지어야지 사람들이 그러면 저항이 없고 이게 그러니까 입지 선정부터 사실은 새로 세 개를 짓는다라는 게 굉장히 그거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지을 거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적지를 찾아도 그러니까 이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하면 결국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작은 원전이라고 해도 SMR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작아야 10분의 1 규모고 뭐 3분의 1 규모. 그래서 정말 조그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그냥 원전만 괜히 많아지고 또 위험한 곳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잘 될지 이제 좀 걱정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아까 전에 또 언급해 주셨는데 한 가지 좀 시급한 문제가 사용 후 해결료 처리인데 이게 이제 원전을 쓰면은 폐연료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전 세계에서 이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느 나라든 다 임시 저장고에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주나 이런데 이제 아니면 그 아예 그 핵시설, 핵 원전에다 그냥 안에다가 저장고에 쌓아놓는 건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박상준 대표님 보시기엔? 현재까지는 뭐 확실하고 결정적인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도 결국은 깊숙이 땅 파고 묻어버리고 그냥 이런 식인데 아니면 뭐 지난 세기에는 몰래 그냥 바다에 투기를 해버린다든가. 네. 러시아가 90년대 말에 여기 동해에다가 버렸다가 걸려가지고 가장 붕괴했던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지금 오염수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사고 현장을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보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멜트다운 현상이 정말 일어났는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확실하게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폐기물 문제까지 다 포함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에너지를 대하는 어떤 시대의 철학이랄까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제 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훨씬 더 진짜로 깨끗한 에너지라고 하는 핵융합 쪽에 훨씬 더 많은 연구 투자를 해가지고 핵융합이요? 그렇죠. 핵융합 발전 방식을 빨리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빨리 개발을 하는 게 좀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 방식은 길게 보면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을 쓴 지가 어느덧 꽤 되었는데 이게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말고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는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재생에너지 를 많이 쓰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력이나 뭐 풍력이나 태양전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인류 전체의 에너지 수요를 메인으로 감당할 정도의 그 잠재는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도 원전을 포기 못하는 건데 근데 폐기물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플루토늄을 연료로 쓸 경우에는 뭐 핵 무기로 전용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항상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빨리 새로운 에너지 생산 방식 핵융합 발전으로 대표되는 그런 곳에 빨리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핵융합도 언론에서는 이제 꾸준히 보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 문제지 곧
등장을 할 거다라고 일반인들은 좀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예. 미국도 그렇고 생각보다 핵융합 연구에 투자되고 있는 연구 예산이 아직까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뭐 작품에 보면은 뭐 영화 설국열차 이게 뭐 원래 원작도 있는 만화도 있는데 여기에 무한동력의 비밀의 핵융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전에 그 삼체 작가였죠 류츠신이 먼저 쓴 유랑지구 네네. 여기에서도 이제 핵 융합 반응으로 달을 산산조각 낸다 뭐 이런 예. 내용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고 어떤 에너지들이 대한 에너지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종호 대표, 박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